한국당 보수통합 추진단장으로 내정된 원유철 의원을 놓고 당내에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황교안 대표에게 원년 내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난 건데요. 보수통합이 본격화되면서 한국당의 고질적인 계파 갈등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주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여당의 원내 사령탑도 정부 여당의 경제 살리기에 어떤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자기의 정치 철학과 정치적 논리에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새누리당 의원총회의 뜻을 받들어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납니다. 공천에 대하여 지금 이 순간까지 당이 보여준 모습, 이건 정의가 아닙니다. 우리 새누리호라는 것이 성남 민심의 파도에 맞아서 좌초됐는데 이 침몰할 수는 없잖아. 키라도 잡고 있어야지. 네, 권성동 의원이 어제 황교안 대표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이 되면서 그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상당히 글쎄요, 좀 파급력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비박계로 분류가 되고 이제 김무성계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 맞습니다. 네. 왜 그런 메시지를 일단 메시지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사실은 뭐 비박계일 뿐만 아니라 권성동 의원은요, 네. 탄핵 과정에서 네. 법사위원장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탄핵 추진 소추위원 중에 소추위원장 역할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고라면 사실은 검사의 역할을 한 입장이죠. 헌법재판 과정에서. 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입장에서 지금 이제 이 비박계의 존재가 있고, 네.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지금 이제 보수 대통합을 추진하는 추진 단장 역할에 네. 원유철 의원을 내정한 겁니다. 내정했죠. 네. 원유철 의원은 이 신친박으로 분류되던 또 의원입니다. 신박이라고 그랬죠. 네, 그때 신박이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네. 했죠.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휴대폰 문자 메시지 하나가 네. 황교안 대표에게 권성동 의원이 보낸 바, 그렇죠. 이 지금 통합추진단장으로 네. 원유철 의원은 안 된다. 네. 또 안 되는 이유를 적시했어요. 네. 뭐냐면은 유승민 의원이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보셨지만 과거에 달달한 이 발라드 음악이 깔리면서 네. 과거에 2016년 총선 전에 네. 이 그때는 유승민 원내대표 시절에 원유철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 그렇죠. 카운터 파티였죠. 네. 그때 그럼 당 대표 누구였느냐? 김무성 대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었습니다. 네. 새누리당 집권여당 시절이었고요. 네. 이러한 구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자, 원유철 단장이 된다면 유승민 의원이 네. 이 보수통합의 카운터파트로 이젠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게 권성동 의원이 네. 황교안 대표에게 한 전언이에요. 네. 이 다음에 이제 황교안 대표의 답이 나오면서 네. 일이 일파만파 꼬여가는 겁니다. 자, 일단은 그 두 사람의 인연 또는 악연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네. 있는데 한번 그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하겠습니다. 당시 녹취 한번 들어보시죠.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임기를 못 채우고 물러나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난 2월 당의 변화와 혁신, 그리고 총선 승리를 약속드리고 원내대표가 되었으나 저의 부족함으로 그 약속을 아직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원내대표가 아니어도 더 절실한 마음으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길로 계속 가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수고를 많이 해주셨던 존경하는 유승민 대표님, 조혜진 수석 부대표님을 비롯한 전임 원내 지도부 의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감사 인사 드립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듯이 이제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더 건강한 새누리당으로 국정 운영을 책임진 집권 여당으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2015년 7월 당시 상황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에게 이 반기를 들었던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고 그래서 친박에 나서서 사실상 유승민 원내대표를 불명예 퇴진을 시켰습니다. 당시 파트너는 원유철 정책위 의장이었는데 원유철 의장이 차기 원내대표가 됐죠. 그러면서 비주류로 분류됐던 원유철 정책위 의장이 원내대표가 되면서 새로운 친박, 신박으로 다시 거듭나는 계기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불편한 감정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한국당 내에 그 친박과 비박의 해묵은 계파 갈등이 다시 재현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네. 관측이 나오는 게 바로 그런 맥락인데요. 네. 저는 이 부분을 이제 당내 계파 갈등이라는 측면에서 보는 것 플러스 네. 하나 더 본다면 지금 한국당이 그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보수 대통합, 저는 이걸 야권 대통합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그 보수 야권 대통합을 위해서 과연 그러면 실제로 한국당의 그 원유철 의원이 단장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다른 비박 의원으로 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전략적 계산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네. 그걸 이제 권성동 의원 입장에서는 비박이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탄핵 소추위원이었고 그다음에 복당파이기 때문에 지금 밖에 나가 있는 유승민 계열의 변혁 그룹과 합을 맞추기 위해서는 비박계 의원이 그 통합 추진 단장을 하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네. 뭐 일리는 있습니다. 네. 서로 간에 이제 신뢰가 있고 생각이 비슷한 분이 통합을 논의하는 게 훨씬 추진력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조금 뒤집어 이야기하면 네. 다를 수도 있다고 보는 게 그래요? 왜냐하면 당내에서 어차피 황교안 체제가 친박 세력이 황교안 대표를 사실 대표로 옹립해서 지금 사실상 당의 실질적인 지배 세력으로 외부에서는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한국당이 어쨌든 유승민 의원이 이끄는 변혁 그룹과 통합을 추진하는데 네. 그래도 한국당 내 주류 세력을 대표하는 친박 그룹의 대표가 나와서 통합 창구를 하는 게 네. 일단 시장 껄끄럽다 하더라도 그 속도에 또는 통합 논의의 동력과 그 책임감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는 원유철 단장을 황교안 대표가 시켰다고 보고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지금 이 변혁 그룹에서 만약에 통합 추진 기구가 서로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변혁 그룹에서는 정병국 의원이 지금 유력하거든요. 네. 그리고 정병국 의원과 원유철 의원 사이에는 물밑 대화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병국 의원이 변혁 그룹의 통합 추진의 창구로 나온다 한다면 네. 원유철 의원과의 서로의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원유철 의원이 신박, 신친박이긴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당은 어차피 친박이 지금 지배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당의 친박이 지배하고 있지만 비박인 변혁그룹하고 통합을 논의할 때 친박을 다독거리고 친박을 제압하고 친박의 입장을 그래도 정리하면서 할 수 있는 추진력을 주려면 오히려 친박을 대표하는 사람이 나오는 게 낫다. 네. 또 이런 또 관측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네.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당내 개파간 갈등이라는 한쪽의 시선보다는 네. 통합 추진력이 과연 어디에 또 속도를 줄 것인가. 네. 통합에 훨씬 더 그 진정성과 통합의 가능성을 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조합인가를 좀 고민하는 전략적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당 사정을 잘 모르는 황교안 대표가 못 모르고 네. 원유철 의원을 지명했다, 내정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 실세인 친박의 메시지를 그렇죠. 충실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친박계로 분류되는 하지만 오리지널 원조 친박은 아닌 그렇죠. 원유철 의원이 오히려 적임자였다라고 그리고 판단했을 수 있다. 변혁 그룹 내에서는 그래서 오히려 한국당을 대리해서 나오는 네. 협상 창구는 네. 친박의 의중을 반영하는 사람이 나와야 대화가 되는 것이지 예. 사실은 실세가 아닌 분을 대비해서 나오면 네. 사실은 또 논의가 복잡할 수 있다는 생각도 예. 있다는 게 예. 제가 전해 들은 뭐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네. 일리가 있거나 설득력 네, 네, 있는 네.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자 그렇다면 왜 권선동 의원은 김무성 의원을 추천을 했을까요? 자, 그러니까 이제 사실 여기서 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게 아까 15년 장면부터 봤는데 네. 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서슬퍼렇게 배신의 아이콘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결국 이제 의총을 열어서 불명예 퇴진시켰고 네. 그 다음에 원유철 정책위 의장이 차기 네. 이 후임 그렇죠. 이제 원내대표가 됐어요. 네. 김무성 대표 체제예요. 그리고 네. 2016년에 총선이 들어가는데 네. 그때 참 이게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새누리당에서는 그 자신들 안에 이 참 웃지 못할 해프닝을 네.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오히려 홍보용으로 쓰기도 하는데 이게 일명 도장 들고 나르샤라는 겁니다. 네. 아까 이따 다시 나오겠지만 네. 그때도 김무성 대표는 100% 국민 경선으로 네. 공천을 해야 한다. 네, 공천권은 국민에게. 네.
근데 친박들은 무슨 얘기냐. 네. 이렇게 완전히 배치됐던 얘기예요. 네. 당대표가 결재하지 않겠다고 도장 들고 부산으로 가버리죠. 옥새 파동이죠. 예, 이른바. 옥새 파동. 그 도장을 찾기 위해서 원유철 당시 원내대표가 부산으로 당대표를 네. 따라가죠. 그렇죠. 그리고 소주 한 잔 마시면서 둘이 이제 네. 화해하는 듯한 모습으로 끝나요. 네. 그리고 공천은 100% 이제 국민 공천 이루어지지 못했고 못했죠. 네. 선거는 패한 결과를 우리가 이젠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모습이 지금 20대 국회가 만들어진 과정이에요. 네. 그 물고 물리는데 네. 김무성 의원은 누굽니까? 유승민 의원과 함께 바른정당을 차려서 나갔습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이 10여 명 정도가 다시 돌아왔죠. 네. 그 돌아온 복당파 중에 지금 황영철 의원은 최근에 의원직 상실이 되면서 네. 110석의 의석이 109석으로 주저앉았고요. 네. 장제원 의원도 이제 복당파고요. 네. 비박계가 대부분 복당파입니다. 굳이 탄핵을 중심으로 가르면 네. 탄핵 찬성파와 네. 탄핵 반대파, 찬탄 반탄으로 또 나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그룹이 지금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해결이 안 돼서 네. 보수 대통합에는 유승민계와 지금 황교안 대표가 합의, 네. 전화 통화를 비공개로 네. 했는데 문제는 세 개의 조건을 유승민 의원이 걸었잖아요. 네. 탄핵의 강 건너야 된다, 네. 개혁 보수해야 한다, 네.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지어야 그렇죠. 한다. 네. 근데 첫 번째에서 삐그덕했어요. 네. 탄핵의 강을 걷는다는 것은 탄핵 문제를 결정짓는다는 건데 네. 묻고 가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한국당에서 흘렸다가 네. 유승민 의원이 자 합당 없다. 신당 창당한다. 우리는. 네. 그러니까 통합 없다. 이렇게 가는 길인데 네. 지금 여기서 그 카운터 파트로 원유철 의원을 내세우면 안 됩니다. 김무성 의원을 내세워야 합니다. 네. 라는 이제 비박계의 입장을 네. 전 권성동 의원이 표방한 거라고 보고 네. 과연 김무성이냐 원유철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아까 이 김 교수님 말씀처럼 그 뒤에 세력이 지금 내년 4월 총선에서 공천권이 네. 어떻게 행사될 것이냐에 관심인데 그렇죠. 예. 이 단장이라는 자리가 파워를 가질 거란 말이에요. 통합이 추진된다면 제대로만 간다면 네. 보수 통합 그게 신당이 되든 제3지대 신당이 되든 합당이 되든 어떤 형태로든 더 강해진 모습의 보수 야당이 등장을 했을 때 결국 공천을 누군가 교통정리해야 되잖아요. 네. 단장이 1차적으로 그 역할을 할 건데 김무성 의원이 단장이 된다면 비박계가 힘이 실릴 것이고 네. 원유철 의원이 단장이 된다면 친박계의 무게가 실릴 거라고 보는 관측이 이제 우세하고 네. 지금 이 결국은 힘과 힘의 격돌이다. 원유철이나 김무성을 내세운 네. 세력의 격돌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여기서 황교안 대표가 또 한 번 실수를 하게 되는데 어떤 거요? 네. 원유철 의원을 원한 건 유승민 의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유승민 의원 쪽에서는 오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지금 황교안 대표가 탄핵 묻고 가기로 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한국당 내에서 흘러나왔고 네. 두 번째로는 아니 원유철 의원을 원한 게 네. 우리 쪽이 아니라 저쪽이에요. 권성동 의원. 네. 권성동 의원이 지금 머쓱해진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유승민 쪽에서 우리가 언제 원유철을 원했단 말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니 네. 그럼 진실 공방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딱딱 이걸 부러뜨리지 못하고 가는 지금 아쉬운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자꾸 앞서가거나 아니면 내밀한 대화 내용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잘못 틀리거나 그렇죠. 일부만 흘리거나. 지금 저 최평론가님 말씀이 조금 이제 그 다른 측면을 말씀드리면 네. 원유철 의원으로 지금 내정되어 있는 통합추진 단장이라는 게 공천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네. 이 통합추진 단장은 뭐냐면 자유한국당과 변혁그룹 사이에 통합을 논의하는 창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게 통합 논의가 잘 되면 양당의 합의에 의해서 통합 추진 기구를 따로 또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대당 통합이나 세력 대 세력 통합을 논의할 수 있는 통합의 방향, 통합의 원칙, 통합의 형식들에 대한 논의를 하는 창구이기 때문에 공천권하고는 사실상 관계가 없고요. 공천권과 관련 내용은 오히려 지금 이미 구성되어 있는 선거 총선 기획단에서 이제 통합 이후에 이제 총선에 관련된 큰 방향을 잡고 나중에 공천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공관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원유철 의원이 단장을 맡으면 공천권에 대해서 행사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볼 때 조금 다른 이야기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유승민 의원은 내가 그 원유철 의원을 지정한 적이 없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는 유승민 측에서 원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저는 조금 뉘앙스는 다르지만 유승민 측에서라는 건 아까 제가 말씀 정병국 의원이라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른정당 내의 변혁 그룹에서도 유승민 의원이 지금 수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정병국 의원도 다선 의원이 5선 의원입니다. 정병국 의원이 생각하는 통합의 방식이 있고 유승민 의원이 생각하는 통합의 방식이 약간은 온도 차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정당 내 변혁 그룹 내에서 유승민 의원이 수장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한국당과 원활한 통합의 초기의 논의를 추진감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정병국 의원과 원유철 의원이 만나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룹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초기에 그리고 이제 그 밑에서 조율 역할을 했던 게 이제 박형준 교수가 그 역할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유철 의원과 이 정병국 의원 사이에 물밑에 대화가 상당히 있었고 그래서 원유철 의원은 그 한국당 내에 친박을 대변하는 개파의 어떤 대표 자격이 아니라 한국당에서 친박은 사실상 변혁 그룹하고의 이 통합 자체를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에서 친박까지를 아우르고 친박까지를 설득하고 제압하면서 통합의 어떤 정당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적임자로서 변혁 측에서는 원유철 의원이 선수도 있고 그다음에 나름대로의 또 대화가 되는 사람을 생각해서 제가 알기로는 정병국 의원 측에서 편한 상대로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측에서 너무 센 사람들이 나오면 시작부터가 그렇죠. 제대로 안 네.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은 좀 무난하고 예전에 같이 당을 하면서 대화가 통하고 정치력이 있는 사람들이 나왔다가 거기서 조금 조율을 해서 결국 핵심은 나중에 유승민 의원이든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나 친박계가 뭐 승인을 하거나 조율을 그렇죠. 하는 그런 그러니까 개파 갈등이나 공천 갈등의 모양새가 아니고 네. 통합을 속도감 있게 할 거냐 말 거냐의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이 말하는 비박의 수장이 나오고 비박을 대표하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는 당내에 비박과 친박의 이제 기싸움 그렇죠. 내에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통합을 속도감 있게 밀어붙일 것이냐 아니면 네. 통합을 좀 장애하더라도 개파의 이익이 더 중요하냐 이런 논점에서는 조금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맞습니다. 겁니다. 예, 예. 예. 자, 그리고 아마 좀 말씀하신 대로 공천심사위원장은 또 별개로 그렇습니다. 임명이 네. 되기 때문에 예, 그거는 좀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공화당의 조원진 공동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네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묻고 갈지 어떻게 할지 네. 그 메시지를 1월 달 안에는 낼 것이다. 그 네. 메시지를 보고 행동하겠다. 물론 우리공화당 사정이지만 뭐 어쨌든 자유한국당에도 친박계가 여전히 실세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메시지가 어떻게 나오냐가 상당히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공화당 자체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생각해 보자고요. 유승민 의원도 어느 쪽에서 이제 쪼개져 나왔던 개인가. 지금 원래 새누리당이 양쪽으로 분열됐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강성 우파 쪽으로 간 것이 우리공화당. 네. 지금 조원진 이제 한 의석을 가진 그냥 유일 대표였다가 네. 홍문정 의원이 나가버리면서 네. 두 석을 가진 공동대표 체제가 됐잖아요. 네. 네. 지금 우리공화당도 결국은 그럼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무죄다. 네. 탄핵은 무효다. 네. 지금 이걸 주장하는 가장 강한 이제 네. 우파 성향의 보수당이고 그러면 이제 이 온건한 합리적인 또는 개혁 보수로 간 것이 유승민 의원 쪽인데 네. 지금 다시 한국당을 중심으로 모여야 하는데 탄핵에 대한 양쪽의 입장이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자, 우리공화당은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을 듣고 우리의 이제 총선에 임하는 행동 방침을 정하겠다. 탄핵을 정말 묻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한국당과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단호한 메시지가 나오면 우리는 적대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어쨌든 박 전 대통령의 의지를 따르겠다. 네. 1월까지 나올 것이다. 네. 이것도 지금 하나의 불안불안한 변수인데 네. 의석 2개가 문제가 아니라 네.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이 소위 태극기 부대라고 부르는 네. 이 광장에 네. 적지 않은 강성 보수 지지층을 저쪽이 점유하고 있는 형국이란 말입니다. 그걸 끌어안지 않으면 과거의 새누리당의 집토끼 다수가 또 흘러나갈 수 있어요. 네. 사실 한 10%로 왔다 갔다 하는 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유승민 의원계를 끌어안지 않으면 중도로서의 확장이 없는 거죠. 중간에 지금 잘려 있는 상황인데 양쪽을 다 잡아야 보수 대통합인데 네. 아마 유승민계만 잡으면 전 중통합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유승민계 쪽을 놓치고 우리공화당과 연대하게 되면 네. 이거 소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석 분포로 보면 그렇죠. 그렇죠. 네.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제 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언론으로는 전 김 교수님 말씀하신 절차에 다 동의를 해요. 네. 그런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게 속도감 내자. 속도감은 뭐예요? 4월 13일이 총선 아닙니까? 네. 지금 6개월도 안 남지 않았습니까? 속도감을 내려면 공천 룰을 빨리 정해야죠. 아까 말씀하신 절차대로 가서 통합을 하는데 공천 얘기 빼고 통합이 된다고요? 저거 믿을 수가 없습니다. 공천 룰을 합의해야 통합이 되는데 네. 유승민 의원 쪽에서는 변혁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자? 흡수 통합은 안 된다. 그럼 공천 얘기 어떻게 풀 거예요? 공천 얘기 안 하고 통합 얘기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지금 총선 때문에 통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총선에 이제 보수가 그렇죠. 이기기 위해서? 네. 그럼 공천 룰은 나중에 공천심사위가 정하면
가되 물론 한 가지는 정할 수 있겠죠. 네. 지금 김무성 의원의 말처럼 네. 100% 국민 경선이다. 통합해서 다 나와서 지역구별로 네. 100% 국민들이 선택하게 하자. 그러면은 전략 공천 없다. 그리고 당에서 하는 공천 없다. 네. 모두 다 이제 지역구에서 당원과 유권자가 공천하는 것이다라고 하면 이 공천 룰은 한 방에 해결됩니다. 근데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 공천권을 누가 쥐냐를 네. 원유철 의원이 단장으로 나서든 네. 정병국 의원이 저쪽 단장으로 나서든 공천 룰은 나중에 네. 우리가 대통합을 한 이후에 정합시다. 언제 정해요? 연말 연초에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네. 공천 룰을 비공개로라도 논의하고 합의해야만 통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원유철 의원이 그러면은 권성동 의원은 비박계인데 네. 지금 아까 김 교수님의 논리대로라면 굳이 원유철 카드를 반대할 이유가 없죠. 사실은. 왜냐하면 친박계의 좌장이 아니라 네. 지금 전반적으로 네. 당의 무게중심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면 네. 지금 왜 김무성 카드를 밀겠어요? 황교안 대표한테. 월권이지만 죄송합니다. 원유철 카드 안 됩니다. 김무성을 써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절박해 보이는 이유가 공천 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네. 이미 세력 싸움은 시작된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유승민계에서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이 한데 저는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자. 여기에 좀 방점이 있다고 보고요. 네. 탄핵과 관련해서는 이제 보수의 방향성을 네. 결정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전하고 연결된다고 봐요. 제가 좀 말씀을 네네. 드릴게요. 네. 통합 추진 단장은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공천을 절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의 창구, 협상 창구로 원유철이 있는 거고 변혁근이 협상 창구로 정병국이 나오는 거예요. 통합 추진 단장은 통합의 원칙과 방향과 범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의가 되면 양당의 대표와 또 시민단체와 또 각계각층의 통합의 범위를 다 아울 수 있는 외부의 통합 추진 기구가 또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통합 추진위원회가 될지 뭐가 되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통합 추진위원회는 통합의 원칙에 합의한 다음에 만들어진 기구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통합 절차에 따른 향후의 일정들을 논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통합 추진위원회에서는 공천에 대한 대강의 원칙들을 합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유철 단장과 정병국 의원이 나온다고 해서 공천 이야기하는 건 절대 그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넘겨짚고 이걸 당내 개파 갈등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통합을 저해하는 흑색 선전에 가까워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야권으로서는 어찌됐든 분열되면 다 죽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국당은 통합의 절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일부 친박 계열이나 일부 영남권 의원들은 통합에 그렇게 절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통합의 속도감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황교안 대표 생각을 한 거고 그러다 보니 원유철 정도면은 친박도 오케이. 또 나름대로 당의 어떤 지배적인 세력과 교감이 있기 때문에 내보낼 수 있다고 생각한 거고 바른정당 쪽, 변혁 쪽에서도 저쪽에서 비박에 비주류가 나누는 것보다는 대표의 힘이 실리고 친박도 오케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서 협상 창구가 되는 것이 통합의 속도감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을 밀어붙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서 이 단장의 논의를 하는 것이지 공천으로 하는 저는 상관없다는 말씀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공화당에 대해서는 저는 황교안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좀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번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우리공화당과 변혁 그룹을 다 아울러서 통합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건 두 마리 토끼 절대 못 잡는 겁니다. 이것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보면 통합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변혁 그룹 쪽에서는 그러면 둘 다를 통합하겠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진정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우리공화당의 조원진 대표 같은 경우는 탄핵 그룹을 사탄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기 탄핵파라고 이야기해서 사탄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석고대죄하고 이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다음에 유승민 의원은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이야기가 뭐냐면 탄핵은 이미 역사적으로 마무리된 것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자는 이야기거든요. 이 둘 사이에서 무슨 해결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나 한국당의 내년 총선에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겠다는 당의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를 취사 선택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야권이 내년에 그래도 의미 있는 총선의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공화당은 버리거나 아니면 우리공화당을 후순위로 미루는 그런 리더십의 결단이 있어야 되고 그걸 유승민 그룹 쪽에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공화당 안에서도 조원진과 지금 홍문정 두 명이 지금 공동대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듣기로는 둘 사이의 온도차도 조금 있습니다. 그렇죠. 조원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 대선에 태극기 부대의 힘에 붙어서 힘에 의해서 대선 출마까지 한 사람이고 홍문정은 나중에 합류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 공화당 안에서도 조금 통합 논의가 속도가 있게 진전이 되면 나름대로 분화 작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둘이서요. 둘뿐만 아니라 우리 공화당 내부나 지금 유력한 보수 유튜버 안에서도 상당한 이 통합에 대한 논의들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당연히 저의 거취는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네, 조화롭게 하겠습니다. 국회 내에 여러 가지 입법 사항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정리가 되고 그러면 정기국회가 정리가 되고 난 뒤에 12월 끝내고 1월 초순쯤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면 개각은 내년 가서 하는 게 맞을 거라 생각합니다. 개각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의 탕평 인사와 협치 의지를 밝히기 위한 제스처로 보이지만 애초부터 번지수를 잘못 찾은 해프닝에 불과한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여권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각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서른 의원은 1월 개각설을 얘기했는데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1월 16일까지는 사퇴를 해야지 총선 출마가 가능하기 때문에 1월에 나온다 하는데 당초는 법무부 장관부터 원포인트를 하고 네. 총선 출마하려는 그 강요들을 잇따라 개각을 할 것이라 그랬는데 지금 시간상 한꺼번에 할 가능성도 좀 커 보입니다. 그래 보입니다. 네. 사실은 법무부 장관 원포인트 이제 후보 지명을 오늘이라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어제부터 보도가 됐지만 네. 오늘은 그냥 지나갔고요. 네. 혹시 빠르면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을 이번 주에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네. 아까 이제 서른 의원 얘기대로라면은 개각은 연내로 굳이 해야 할 급박한 이유는 없다. 네. 그러니까 내년 초에 해도 된다. 네.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지난 일요일에 네. 삼 실장이 기자회견할 때 그렇죠. 문재인 정부 반환점을 돌면서 네. 이제 자기 평가를 하는 그 상황에서 네. 자 본인의 의지가 있다면 놓아주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에 나가겠다고 하는 네. 청와대 내부의 식구들이나 네. 혹은 국무위원들, 그러니까 장관들이죠. 네. 그렇다면 이제 동의를 구해서 이제 풀어주도록 하겠다, 붙잡지 않겠다. 네. 근데 여기 지금 몇 명 이제 물망에 오르는 인물들이 있는 거예요. 장관급만 해도 지금 이제 이낙연 총리를 필두로 해서 네. 그렇다면은 연말에는 사실은 이제 이 대체 후임자가 지명이 돼야만 네. 총리는 우선 인사청문회를 또 거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상당히 한 달 내외에 전국이 또 요동을 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저런 것을 감안을 한다면 네. 1월 지명은 많이 늦어지게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지금 12월 초 예산 처리라는 또 뜨거운 문제가 있고 네. 또 패스트 트랙이라는 문제가 12월이 접어들면 바로 이제 부의상정으로 이제 이어지는 네. 상황이 옵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저는 11월 내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음. 이번 주에라도 법무부 장관 지명은 나올 가능성이 있고 네. 어쩌면 이 11월 이내에 네. 중폭 개각 정도는 네. 이 물망이 이제 공개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그래픽 보시면은 조국 전 장관 후임 네. 법무부 장관의 하마평이 오르는 3명인데 전해철 의원, 추미애 전 대표, 박범계 의원인데 지금 YTN 보도를 오늘자 보도를 보면 추미애 전 대표가 급부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어떻게 봐야 글쎄요, 되나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 추미애 의원한테 확인을 해볼 네. 상황은 아니기 네. 때문에 네.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통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전직 당 대표 하신 분이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이제 그 낙선하고 미국에 잠깐 가 있을 때 네. 당시에 입각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입각 제의를 다 고사했던 과거 전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직 당대표까지 했고 그런 전력이 있는 분이 법무장관에 지금 기용될 것을 수용할 가능성은 제가 볼 때 정상적인 그냥 생각으로 보면 높아 보이지 않는다. 근데 법무장관의 지금 위상이나 상징성이 그렇죠. 너무 예. 커졌기 때문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검찰 개혁의 당위성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추미애 전 대표가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는 이제 원로급에 있기 때문에 네. 내년 총선에 대한 정치적인 어떤 진로에 대한 고민도 있겠죠. 네. 그러면서 본다면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조금은 좀 의아한 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법무장관이 이번 11월 중에 원포인트로 개각을 할지 네. 아니면 지금 서른 최고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법무장관 플러스 내년 총선에 나갈 수 있는 정치인 출신 지금 장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이 어차피 내년 1월 이전에는 지금 만약에 총선에 출마할 거라면 그렇죠. 나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까지 포함한 중폭 개각을 네. 조금 미뤄서 12월이나 1월 초에 할지 아니면 더 중요한 변수는 아까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네. 이낙연 총리죠. 그래, 그래픽 한번 보여주시죠. 예. 그렇죠. 이낙연 총리 역할론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낙연 총리까지 포함하는 총리 포함 중폭 개각이라고 한다면 네. 법무장관 원포인트 개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네. 조금 시간을 두고 한꺼번에 전략적으로 총선의 큰 그림 속에서 네. 이 개각을 단행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않을까. 네. 그러면서 본다면 네. 저는 최근에 이제 대통령이 지금 법무차관 김호수 차관이 장관 권한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장관 권한대행이라는 자리를 막중하게 여기고 계속 일을 해라고 지금 주문을 하고 있고 계속 2차례 불러서 지금 독대로 보고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본다면 총선의 큰 그림과 밑그림, 그다음에 총선 전략이라는 구도 속에서 이 중폭 이상의 개각, 네. 그다음에 총리 포함 개각을 구상을 한다면 네. 개각의 시기가 좀 늦춰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한번 서른 의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개각 시기 뭐 찍었는데 뭐 근거가 있거나 돌아가는 분위기를 아니까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시죠. 근데 시점이 아마 이 국회 내에 여러 가지 예산 문제라든지 또는 이게 그 패스트트랙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입법 사항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정리가 되고 그러면 정기국회가 정리가 되고 난 뒤에 12월 끝내고 1월 초순쯤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전에 해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나 이 그 전면 개각은 내년 가서 하는 게 맞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면 개각이라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하반기를 맞아서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총선에 출마하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측면이 더 많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낙연 총리가 어쨌든 당으로 돌아갈 것 같고, 예. 유은혜 교육부 총리도 당으로 가서 이제 총선에 출마할 것 같고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그렇죠. 출마하려고 돌아가고, 네. 뭐 홍남기 부총리도 고향에서 출마한다는 얘기가 있고. 본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총리, 부총리 2명, 네. 뭐 핵심 부동산 잡아야 되는 장관 네. 이러면은 누가 집을 지킬지. 뿐만 아니라 또 혹시 청와대의 이제 참모, 네. 비서진 중에서 일부도 떠나게 된다면 네. 상당히 지금 임기 후반에 네. 정책 일관성을 그렇죠. 유지하면서 다잡아야 되는 상황에서 네. 누수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걱정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서른 의원 이야기처럼 1월에 이제 인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뒤늦은 문제가 네. 지금 조국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네. 한번 보세요. 7월에 민정수석직을 떠납니다. 네. 8월에 법무부 장관 지명을 합니다. 네. 이때부터 시끄러워집니다. 언론 검증과 검찰이 나서기 시작하고 네. 9월 6일에 인사청문회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장관이 되죠. 9월 8일에. 네. 35일 재임하고 결국은 자진 사퇴하고 나와서 네. 지금 조국 정국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게 4개월이 넘는 기간이거든요. 그럼 만에 하나 이제 청문회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총리직, 국무총리직 같은 경우를 보세요. 네. 야당이 총선에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활용하고자 아마 이제 뭔가 강한 역공, 드라이브를 건다면 이게 2, 3개월 가면 총선 전국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여야가 합의되는 정말 아주 무난하고 원만한 국무총리가 제대로 세워져야만 총선을 집권 여당을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국무총리가 공석인데 총선을 치른다. 심지어 인사청문회에서 또 이제 이 경과보고서 채택 한 해 못 한 해 여야가 싸우고 총리 후보의 흠결이 막 터져 나온다. 지난 정부에서는 아마 문창극 후보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네. 이번 경우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생각해 보시면 네. 총선 전국의 인사청문회는 아주 위험한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시간을 조금 더 당길 것이다. 이 1월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이제 관료로 있는 분들이 사직하고 나가서 이 선거에 예비 후보 등록, 입후보를 할 수 있는 기간을 감안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데드라인이 다 돼서 하겠는가.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도 좀 아슬아슬하다. 11월 말에 네. 나갈 장관들은 정리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다시 질문을 드리자면 총리 포함해서 강요 한 5명 네, 당으로 중폭이죠. 돌아갈 거고요. 그다음에 전현직 청와대 참모들 한 50여 명이 또 나간다고 하니 너무 한꺼번에 당과 그 내각과 그 청와대에서 썰물 빠지듯이 나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이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온 또 보도 중에 하나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도 네. 지금 총선에 나간다고 보도는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 청와대가 총선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네. 그다음에 물론 민주당에서 총선 그림을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만 내년 총선은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집권 후반기를 사실은 전망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집권 후반기를 실제로 내인덕 없이 밀어붙일 수 있느냐. 이걸 이제 결정하는 관건이 되는데 거기에 사실은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의 일정한 상당한 수가 총선에 모두 뛰어든다고 나가버리면 네. 그 뒤에 이 당청 간에 그리고 당정 간에 이 가교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연속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고민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조국 사태로 인해서 법무장관 한석으로 하고 하는 원포인트 개각이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이게 총선 앞두고 이제 이낙연 총리 역할론이 나오면서 총리까지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거기에 총선 출마 희망자의 정치인 입각한 장관들이 빠져나오니까 총리 포함 중폭개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청와대도 비서관들도 빠져나오고 그러니까 시간이 그래서. 계속 늦춰지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단언할 수 없습니다만 청와대나 민주당에서 내년 총선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지 지금 원칙부터 다시 세우고 원점부터 다시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개각해서 누구를 한 명 새로 넣을 것인가가 아니라 총선을 어떻게 그려나갈 것이고 집권 후반기를 어떻게 밀고 갈 것인가에 대한 큰 그림에 대한 고민이 시작될 거라고 보고요. 저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낙연 총리는 포함될 것 같고 법무장관은 공석이가 당연히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 총선에 출마 의사가 있는 지금 정치인 입각한 장관들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부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뭐 이런 상황에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총대를 매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총선 전략을 그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또 이제 그러한 싱크탱크 역할을 하겠다고 이제 민주연구원장직을 맡았을 것으로 보고 그렇죠. 최근에 이제 이 연구원장직을 받고 두세 가지의 좀 특징적인 눈여겨볼 대목이 주로 요직에 있는 관료들과의 만남이 계속 확인이 됐었죠. 그게 뭐 이재명 지사도 있었고 서훈 국정원장도 있었고 그러한 이 비공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오랜만에 이제 이 뭐랄까요? 청와대와 정권, 문재인 대통령 곁을 떠나 있다가 돌아와서 요직을 맡은 이후에 주요 인사들을 만나는 것이 첫 번째 행보였고 두 번째는 상당히 여러 가지 정책 보고서들이 나왔는데 가장 최근을 생각해 보시면 이제 모병제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고 이것을 비공개로 회의까지 했다라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내년 야당에서는 당장 선심성 공약 아니냐 이렇게 이제 쏘아 붙이고 있는 거고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는 애둘러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그거 지금 논의할 때 아닙니다 했지만 어쨌든 전략적 차원에서는 옵션으로 다 검토는 해보는 것이죠. 그러면 민주연구원 중심으로 총선 전략 짜기에 들어갔다라는 것까지는 감지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인물 그리고 전략 그럼 이제 사실상 이제 실제적으로 다 당마다 총선 기획단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양정철 원장이 어느 정도의 포지션을 맡을 것인가 이거 하나만 낙점만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게 확정되기 전에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내각의 교통정리, 청와대 참모의 교통정리가 되고 나면 뭐가 나오냐 하면은 이제 총선에 쓸 수 있는 자원이 배치가 되는 거잖아요. 자원이라는 게 후보군의 인력인데 그럼 이 인력을 배치하는 아까 이제 잠깐 그 보수통합 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천 룰을 정하고 공천을 심사해서 결정하는 위원회에서 상당히 적지 않은 파워를 양정철 원장이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전현직 청와대 참모들 50여 명이 출마할 것이라고 하니까 양정철 원장은 대통령 이름을 팔아서 뭐 정치하지 마라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자, 이번에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들을 텐데요. 여야 협치 연정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청와대가 그동안 야당 인사 7명 안팎의 입각을 제안했었지만 모두 불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개각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의 탕평 인사와 협치 의지를 밝히기 위한 제스처로 보이지만 이 또한 애초부터 번지수를 잘못 찾은 해프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국민들은 예전부터 야당 인사들도 좀 중용을 해서 협치를 하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바람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촛불로 집권한 우리 문재인 정부가 초창기에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도 협치를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도 많은 기대를 했었고 그래서 정권 출범 초기부터 문재인 정부 스스로가 야당과의 이른바 협치를 거버넌스를 같이 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협치와 거버넌스, 콜리션, 연정이라는 건 뭐냐면 정책과 정책을 같이 합의한 상황에서의 몇 명의 장관 자리를 주고 정책 공약을 정책 연대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야기되는 것은 이제 최근 이야기입니다만은 야당의 한 7명 정도의 장관 및 주요 자리를 이제 제안했다가 다 거절당했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노영민 실장도 확인했고 이제 오신환 대표도 확인했는데,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본래 이야기한 유럽식의 연정,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공약의 합의점을 찾고 그 정책 연대에 따라서
의석 장관 수를 나눠 가지고 서로 협치를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몇 명의 개인적인 사람에게 장관직을 제의한 거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야당 쪽에서는 조금 이걸 이제 사시뜬 눈으로 보는 거죠. 이게 몇 명의 제수처로서 이게 오히려 인사청문회를 무사 통과하기 위한 우회 전술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게 시기가 공교롭습니다. 시기가 지금 당장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총리 포함 중폭 이상의 지금 개각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조국 청문회에서 봤습니다만 법무장관 하나 가지고도 몇 달 동안 온 나라가 분열되고 대통령과 여당이 굉장히 곤욕을 치렀는데 중폭 이상의 개각했을 때 인사청문회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위험성을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서 야당에 몇 석 주겠다는 생각도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선거법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고 지금 이 여당 입장에서는 친여 성향의 야당을 같은 울타리 안에 두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패스트트랙에서의 통과를 위해서라도 이른바 이 친여 성향의 몇몇 야당들에게 소수 야당들에게 장관제를 제의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정치공학적 계산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7명 안팎에 거론됐던 사람들이 대부분 한국당에 한 명도 없습니다. 대부분 친여 성향의 소수 야당들에게 제안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른바 야권 통합 입장에서 그리고 내년 문재인 정권 심판을 이야기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정치적 공작 내지는 정치적 우회 전술 아니냐, 인사청문회를 회피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 차원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연정이나 협치를 하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책적인 일관성이나 그렇습니다. 공감대가 있는 상황에서 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은 뭐 그런 차원은 아니기 때문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게는 단 한 명에게도 영입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입각 제의가 없었다 이렇게 봐야기 때문에 뭐 쉽지는 않겠군요. 쉽지는 않죠. 그래도 저는 한 가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이제 많은 국민들은 아 대통령은 코드 인사만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아니구나. 그래도 이제 뭐 자유한국당까지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입법부에서도 계속 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이제 지난 일요일 만찬에 황교안 대표가 참석을 했고 뭐 고성 논란이 있긴 했어도 전 대통령 앞이건 아니건 간에 이 야당 대표들끼리도 의견 교환을 활발하게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투고 고성이 나와도 자꾸 이제 면대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은 뭐 그 정도의 지금 이제 어떤 정책 스펙트럼이 먼 정당까지는 아니어도 주변 정당들의 어쨌든 인선을 제의했다는 것 자체는 이 청와대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모색은 하고 있다. 다만 과거에 고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시절에요. 대연정을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제안한 적이 있는데 그때 야당이 그때 양당제였습니다. 저 꼼수다 그러고 안 받았어요. 그때 한번 참여하는 선례를 남겼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인데 이번에 물론 말씀하신 대로 정책연대도 하고 연정이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주요한 인사를 한번 밀어 넣어서 야당 출신 장관과 함께하는 그런 국정은 어떤 건지 한번 보여주는 실험을 하는 것도 야당으로서는 나쁘지 않은 모험이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그런 현상을. 자, 매주 화요일 늘 그렇듯이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유익한 대담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